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국 외환시장팀에서 근무하는 전재환 과장입니다. 참 날씨도 좋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강의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입행하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금요강좌 수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잘 못하겠지만 제 전임자들 한 걸 보면 참 잘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약간 부담도 되고요. 하지만 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우선 외환시장의 개요,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는 거는 약간 협의의 의미고 외환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행동들 중에서 조금 주요했던 것들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추이랑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왜 늘어나는 거고 얼마가 늘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외환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 속해 있기도 하면서 그 영향을 되게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고 불과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작년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이슈가 뭐였는지 두 가지, 미 연준과 중국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환시장의 기초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 세 번째는 국제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환시장 개요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아까 소개시켜준 오건영 차장님께서 제발 재미없는 용어 위주의 설명은 지양해달라고 몇 번을 당부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원달러 환율이 얼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걸 짚어드리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은 어떤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환율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환율은 어디서 주로 봤을까? 보면 신문지상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의 비상이 열렸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일이죠.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도 또는 하락해도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외환시장팀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또는 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학생 신분 또는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환율이 나한테 어떨 때 가장 체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때일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수를 갈 때, 유학도 포함되겠죠. 또 돈을 버시는 사회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갈 때, 이럴 때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겁니다.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럽으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가 그 친구가 갈 때가 2009년 이럴 때였습니다. 일단 그때 유로 환율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에 원유로 시장은 없어서 그냥 재정 환율을 교초 환율을 구해보면 그 당시 한 1,5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유로가 1,500원. 지금 한 1,2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유로당 한 300원씩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대략 한 20% 이상이 더 비쌌을 때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 그 친구는 유학 가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빵 하나를 사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율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격 변수다. 아까 지금 교재를 보시면 수입 물가, 또 한 대는 수출 경쟁력, 이렇게 큰 의미도 있고 작게 말하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게 이 현재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원유로 환율, 원위안 환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게 되면 환율이 왜 중요한지, 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아마도 잘 아시는 환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면 이거는 그냥 공부하실 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통화, 원화, 그리고 상대되는 통화, 달러, 미 달러와 유로와 엔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원 할 때 1달러에 지금 현재 환율이 1137원 정도 된다 그러면 1137원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 1대 1137 이런 일종의 비율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는 과거 얘기죠.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하시라고 해서 자국통화표시법, 외국통화표시법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쓰고 있습니다. 1달러에 얼마다, 1달러에 몇 엔이다 해서 우리나라의 원에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쓰고 있고요. 반대로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 이러는 보면 1유로에 몇 달러, 1파운드에 몇 달러 해서 간접표시, 외국통화표시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하실 때 쓰시는 방법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거나 할 때 1달러에 1143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에 많이 보셨던 기사가 이런 걸 겁니다. 트럼프의 달러와 강세 우려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빠르게 하락하여 전일 종가 대비 한 10원이 하락한 1130원을 기록하였습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환율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은행 간 환율입니다. 이 은행 간 환율은 뭐라는 거면 뒤에 보시겠지만 저희 같은 개인, 이렇게 일반 회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한 은행, 흔히 말하는 K은행, B은행, C은행 이런 은행들끼리 모여서 거래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은행에 가서 저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1달러에 1140원을 교환하고 싶어요. 또는 1145원을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적용되는 환율은 바로 대고객 환율입니다. 이때 이거 실제 우리 은행 간 환율보다 팔 때는 싸고 살 때는 비싸죠. 왜냐하면 그만큼 은행은 환을 보유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그에 대한 스프레드, 그러니까 약간 수수료를 징구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비싸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겪는 환율은 대고객 환율. 자, 그 다음은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은행 입행했을 때 제가 이제 2004년도 입행했었는데 그때 2004년, 5년, 6년, 7년 때 우리나라 이제 중공업체, 지금은 완전 다른 얘기죠. 중공업체, 조선사가 선박수주를 많이 하면서 선물한 매도를 많이 했어요. 환해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선물한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분할 수 있는 환율이 바로 현물환율, 선물환율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되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현물환율은 현재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 환율을 거래한다는 거는 저희야 그냥 은행에서 100달러 사거나 1000달러 사는 건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최소 환율 거래 단위가 한 100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0억? 또 이제 크게 거래할 때 한 1억 달러 이상 거래되면 오늘 제가 예를 들면 A은행이고 B은행과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면 바로 그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T, 현재로부터 플러스 2 영업일.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거래했으면 T 플러스 2니까 화요일, 수요일 해서 수요일 날 결제가 되는 환율을 현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래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배를 수주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3년간 걸쳐 만들기로 하면 돈이 미리 받는 게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년까지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중공업체 입장에서는 이번에 받은 환율이 3년 동안 동일하면 문제가 없어요. 고정환율제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매달 변경되고 변화하고 또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원달러 환이 떨어질 경우는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미리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물한 매도라고 하는데 미리 현 시점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원화를. 그런 것처럼 현재 시점이 아닌 이것보다 이후 시점에 거래되는 환율을 선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T 플러스 2일 이후, 그러니까 T 플러스 3일부터 결제되는 환율을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일반인 여러분들께서 뭐 신문에서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현물환율 위주로 많이 보는 건데 이 선물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환율은 은행 간 환율이 있고 대국의 환율이 있는데 이 KB의 하나은행에 제가 그냥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현찰 USD를 1달러 살 때 1162.3원 그리고 파실 때는 1122원 이렇게 은행에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고객 환율입니다. 실제 저희가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환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환율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다. 고정환율제가 아닌 그러면 변동환율제라는 거는 환율이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사건별로 요인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보시면 혹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환율을 체크해서 보시면 환율이 미리 말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제 월평균 그림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덜해 보이는데 이렇게 지난 6년간 이렇게 변해오죠. 이렇게 일정한 값이 아닌 변화를 해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왜 변할까? 이게 정말 그냥 자기 맘대로 변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요인일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많이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 트럼프 대통령의 미 달러화 약화 발언은 그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원달러가 상승한 경우도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크게 말하면 단기 요인 제가 말씀드린 건데 뉴스 누가 무슨 얘기 했더라. 그러니까 좀 권한이 있는 사람의 발언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거 단기적 요인에 따라 가장 컸던 게 뉴스가 있겠죠. 근데 이 뉴스가 그냥 뉴스만 그치는 게 아니라 뉴스로 인한 기대 심리 변화. 그러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는 게 그러면 과도한 기대였나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딜러 이러들이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환율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요인이 없을까? 저희 경제학을 하던 사람들은 보면 추세, 혹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뭘까 이런 걸 볼 텐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게 경제 정책,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장기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을 보면 주요국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얘기가 있었겠지만 한 2010년도 정도 보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ECB의 양적 완화, BOJ의 양적 완화, 주요국의 통화가 완화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요국의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반대 입장인 우리나라 또는 신흥국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를 보이겠죠. 그렇죠? 제가 그걸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때가 이제 2007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잘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스트가 터질 때였어요. 이때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이게 이제 분기 평균이라 약간 좀 변동성이 쉽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최근까지 보면 계속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향 안정세가 됐습니다. 특히 2010년 이때 이후로 보면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이제 보시자면 주요국 아까 가장 컸던 게 통화 재정 건전성 정책, 통화 정책, 주요국 통화 정책이 어땠느냐. 반대로 주요국은 통화 정책이 다 중립적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가 긴축을 한다거나 또는 완화를 한다거나 하면 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그게 우리나라 통화 재정 건전성 정책.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요인은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느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돈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죠. 근데 어떤 뉴스 보면 경상수지가 악화될 우려로 환율이 상승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엔 환율, 그러니까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세가 되면서 서로 수출 상품의 경쟁 관계가 있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커졌다. 이래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아마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국제 수지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거에 따라서 국제 수지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로 외화가 공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환율 변동 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거시경제정책, 중장기 요인,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단기 요인, 뭐 뉴스, 기대심리 변화 이런 것들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던 걸 한번 쭉 보신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게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돈에 대한 거거든요. 돈. 그러면 돈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 나라에서만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가랑 비슷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통화가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동조화를 보이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이게 원달러, N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이게 N달러도 이렇게 서로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죠. 이게 위안하고 원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 이렇게 아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 상관관계가 1이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국의 고유 사정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추세적 요인이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일본 엔화, 중국의 위안화랑 원화가 약간 좀 동조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중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게 이제 월수입니다. 1월, 2월, 3월부터 했고 12월인데요. 원달러가 제일 처음에 1238원, 그러니까 1240원대까지 갔어요. 이때 많이 본 기사가 아까 첫 번째 환율은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수입물가 비상 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갔어요. 환율이 이때만 해도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더니 쭉 빠져요. 그렇죠? 얼마까지 빠졌냐면 112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브렉시트를 막 하면서 약간 불안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쭉 빠져서 1090원, 1100원 아래로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11월에 되고부터 미국의 재정 정책 확대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가속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이 주요 이슈들을 폈죠. 이게 보시면 이때 했던 거는 중국의 금융 불안이랑 국제유가 급등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계를 돌려보시면 이 16년 1,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으면 중국의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뭐 중국 당국이 그 외화 환율도 떨어지면서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커졌다. 이런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이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중국에서 주식이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딱 주식 거래를 멈춰버리게 하는 거죠. 잠깐 너희 지금 불안해가지고 막 팔지 말고 잠깐만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줬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시중의 평도 있었지만 이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근데 이때는 또 어떤 때였냐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갑자기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비시한 FOMC 결과를 보면서 다시 원달러 강세로 쭉 갔죠. 이제 하락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중국 경기 비추가 이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이내 다시 쭉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9월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쪽은 재정을 확대한다라는 움직임이 기본 모토인데 재정을 확대한다면 그렇지, 미 경제가 좋아져. 그리고 미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릴 거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때 원달러 환율이 아주 빠르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물론 지금은 또 이제 17년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게 16년 중 전체 그 환율의 움직임을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불안했을 때 원달러가 상승하고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서 다시 원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기본 개관, 환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환율이 중요하며 환율이 뭐에 주요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저도 제가 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PPT 보시면서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이게 꼭 뭐 Q&A 시간 뒤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외환시장이란 게 뭘까? 아까 저희 앞서 오건영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명확히 이렇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구조가 어떨까? 얘는 어떤 거래가 구성되어 있지? 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추상화 시킬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교과서에 주로 있는 얘기라서 제가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조로 보면 외환시장은 다시 동호 반복적이지만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뭐고 외화자금시장은 뭘까? 그걸 한번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이것도 이거를 다 알면 저희 부서 와서도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이 중에 몇 개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렇게 큰 틀이라면 저가 약간 관심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던 파트가 요 파트, 그러니까 요거죠. 자금시장 파트. 그러니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현물 환율, 선물 환율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거래되는 환율로 결제하는 게 현물 환율, 그리고 T 플러스 3일 이상이 이제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물환, 선물환으로 거래하는 게 이제 외환시장이라고 주로 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외환 수합, 통화 수합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제가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다시 파는 수입업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제가 수입 대금을 달러로 보통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를 지급할 때 그 달러는 제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항구적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걸까요?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는 항구적으로 주는 거죠. 제가 물건을 샀으니까 반대로 줘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그 외환을 사는 게 좋을까요? 빌리는 게 좋을까요?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외환시장에 와서 이게 달러를, 그러니까 외환이 복잡하니까 그냥 USD, 미 달러화 시장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달러를 사는 거나 또는 파는 사람인 이쪽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이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달러가 딱 한 달만 필요해요. 그러면 달러를 사서 갚고 한 달 뒤에 다시 또 달러를 사서 상환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빌리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가장 리스크가 없는 걸까요? 예상을 했습니다. 이 반응. 빌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왜냐? 달러를 사게 되면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변하죠. 그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만 달러를 빌리고 싶을 때 오늘 달러는 지금 한 1137원, 38원에서 40원 사이에서 지금 제가 움직인 걸 봤는데 한 달 뒤에 달러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 있고 뭐 극단적 가정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 달 뒤에 내가 돈을 그냥 달러를 사서 다시 그 사람한테 주고 한 달 뒤에 다시 달러를 사가지고 은행에 갚으면 환변동 리스크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죠. 아까 환율에 이게 보시면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5월에서 뭐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3월이었어요. 4월. 이렇게 변했죠. 이때 한 달에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한 80원 움직였죠. 그럼 80원의 가치 변화에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자세는 리스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칭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예를 들면 1년만 또는 3년만 달러를 빌리기만 할 거면 외환시장에 가는 것보다 외화 자금시장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원화를 빌리듯이 이런 시장을 저희가 외화 자금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빌리는 시장. 똑같습니다. 원화 자금시장이라. 이 자금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외환 수합, 통화 수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수합시장, 외화콜 시장, 단기기간 물대차 시장인데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 수합시장이죠. FX 수합이라고도 하고 CRS도 있고 신문 아마도 종합지에서는 뭐 외화자금 시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이제 경제신문이나 또는 이제 저희 뭐 경제 전문 통신사에서 나오는 게 뭐 수합 레이트가 최근에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거주자의 해외 투자 유인이 커져서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 아마 이런 기사 좀 이따 제가 할 거지만 기사를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외환의 대차 거래. 그래서 외화 자금 시장 얘기. 그래서 이 두 개, 이쪽을 외환 시장이라고 하고 외환 시장은 실제 주고 받아서 거래가 끝나는 거고 외화 자금 시장은 잠깐 빌려준 뒤에 다시 회수하는 요 두 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빌려주고 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은 되게 어렵지만 요 파트하고 요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율 중에 은행 간 환율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보는 환율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은행 간 환율이고 은행에 가서 저희가 체감하는 환율은 대고객 환율이라 해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 거죠. 대고객 시장, 은행 간 시장. 이 은행 간 시장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어떤 기관들이 참가하냐면 기본적으로 우선 외국한 은행이 가장 크죠. 여러분들께서 뭐 보는 은행들 자체가 다 외국한 은행입니다. 그거보다 외국한 은행 범주가 더 크고요. 그리고 그 은행들끼리 외환을 거래할 때 서로 만나서 바로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거래 비용이 클 거예요. 왜냐, 내가 당장 뭐 한 10억 불을 사고 싶다. 근데 그 10억 불을 한 번에 파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각조각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중개해준 외국한 중개회사가 있고 여기 한국은행이 또 같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이 가장 큰 시장. 이게 다 기본 시장이고 여기서 이제 정부도 돈을 환전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대고객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환율이 대고객 환율, 여기서는 은행 간 환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앞에 그림 보시면 외환시장, 외화자금시장 얘기했죠. 외환시장에는 현물환, 선물환 그리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FX 수합, 외환 수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2016년 중에 그 외환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현물환 103억 달러 정도가 매일 거래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선물환은 한 2.5억 달러. 압도적이죠, 현물환이. 또 하나가 이 외환선.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지? 뭔데 이렇게 클까? 이게 100억 달러. 이게 뭐냐면 대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돈을 아예 사고 파는 거고 요 외환선은 빌리는 거래. 그러니까 보시면 거의 1대1 관계죠. 그러니까 거래량 외국한 은행의 외환 거래가 일평균 한 23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되는데 그중에 100.3억 달러는 현물환, 103억 달러는 현물환, 100억 달러는 외환 수합 이렇게 거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한 게 뭐 현물환, 선물환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외화자금의 외환 수합 시장 이렇게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사실 굉장히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 거고 이는 또는 국제금융시장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정보의 제약성 때문에 그렇지 그 실제 차익거래 유인 경제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이쪽을 잘 아시면 다 잘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 알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 기타 파생상품 아까 뭐 통화 옵션 뭐 이런 것들은 작죠. 여기 통화 수합 옵션 뭐 원리화는 좀 많죠. 이렇게 이 선물환과 외환수합만 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섹션 1을 우선 이렇게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원달러 환율의 개요, 외환시장의 개요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외환 부문 동향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됐으니까 원달러 환율 하나 정도 하고 한 20분 하면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최근 동향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이 되게 빠르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세가 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유로 재정위기, 이때 또 그렉시트 얘기가 이때도 나왔었고, 미국의 재정 절벽 얘기도 나왔었고 하면서 다시 하락했다가 최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이 시점별로 나누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지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시화된 시기입니다. 실제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그 전부터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도 줬고 시장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화 우려가 되면서 그 달러화 강세가 이때부터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중간중간에 중국의 환율 변경,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 요인도 있지만 가장 근간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서 환율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건 내 자국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인에 따라 환율도 변동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거죠. 공통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신흥국은 어땠을까? 주요 신흥국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터키. 물론 이제 사례를 가장 이제 이런 걸 들었긴 했는데 이제 환율로 그리면 이 축이 다 달라서 지수화 시켰어요. 08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때를 100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수를 그렸더니 요 빨간 선이 원화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08년 말보다 오르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원달러 환율하고 다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요거 이제 제가 그림을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항상 헷갈렸어요. 원달러 환율 상승이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건가?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쉬운 게 1달러에 1,000원인 것과 1달러에 500원이면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1달러에 500원인 게 원화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가는 게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지수화시키면 올라가는 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를 보면 그래도 08년 말에 비해서 100 이상이니까 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터키는 보시면 쭉 빠르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로 보면 다 절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가장 큰 건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 넘다가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유가가 높을 때,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이렇게 통화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쭉 통화 가치가 약화되고, 그렇죠? 인도, 남아공, 터키 이제 인도는 최근에 상황이 달라지지만 남아공, 터키 같은 경우 정치 불안, 또는 수출, 경쟁력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통화 가치에서 가장 크게는 장기 추세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화는 대체로 하향 안정세고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은 아직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최근은 어떠냐? 한 16년 중반 이후에는 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추이에 따라서 이 원화와 신흥국 통화가 둘 다 약세가 됐다가 동반 강세를 됐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화 같은 경우는 이 강세가 됐다가 이때 아까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또는 당선되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죠. 이렇게 됐다가 강달러 경계 발언 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기대가 약화되면서 이제 다시 이 달러화 지수가 약화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강세를 보였고 신흥국 환율 지수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이 되니까 신흥국 통화 환율 지수가 높아졌죠. 가치가 확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건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헷갈리실 만한데 요건 약간 잘 구분하시면. 또 하나는 이제 설명드리기 약간 복잡한 거긴 한데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명목 환율입니다. 1달러에 1140원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또는 각국을 아까 비교를 할 때 뭐 몇십 개 국가를 다 한번 비교해보자. 수출 경쟁력이 어떤가 이렇게 비교할 때는 명목 환율을 쓰기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실제로 환율이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됐느냐 약세가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원달러는 1,000원대고 예를 들면 위안화는 1달러에 6위안이고 하면 이 그림을 한 군데 그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를 시켰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이걸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BI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에서 각국의 환율을 이제 명목 환율 말고 각국이 실제로 그러면 미 달러와의 교환 환율 말고 주요 교역 상대국, 무역 상대국 통화를 가중치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계량 분석 또는 실제 분석을 위해서 통화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명목 실효환율, 실질 실효환율이에요. 뭐 니어 또는 리어라고 하는데 이게 지수거든요. 이거를 이제 BIS에서 매월 발표를 합니다. 그러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수출만 하나요? 2개국인가요? 전 세계가? 아니죠. 뭐 160 몇 개국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 뭐 50개국일 수도 있고 20개국일 수도 있죠. 그러면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엔화나 위안화가 우리나라보다 미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달러가 아주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가치가 높아졌는데 엔달러랑 위안달러는 이렇게 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나빠졌을까요? 전혀 안 나빠졌겠죠. 왜냐? 우리나라 가치 수출 경쟁 관계인 일본이랑 중국은 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 한 나라의 통화를 미 달러와 또는 뭐 우리로 따지면 원달러, 원엔, 원유로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 교역 상대국 전체의 통화 변동을 다 곱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환율을 지수화시켜서 통화가 강세가 됐는지, 그러니까 가치가 절상됐는지, 절하됐는지를 보자고 한 게 이 명목 실효환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와 교역 상대국인 61개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을 우리나라와의 무역 가중치를 곱해서 지수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환율을 만약 명목 실효환율을 계산할 때 가장 가중치가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유럽일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가중치에 30%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14%이나요. 그 다음이 유로 12.8%, 그 다음이 미국이 12.6%로 가중치를 BIS가 산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목 실효환율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통화 환율의 변동만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에서 이제 물가가 반영이 안 된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물가는 2%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자면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물가가 10%가 올랐다. 그럼 실제 통화 가치의 변동은 물가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더 고려한 게 실질 실효환율. 그래서 이 BIS에서 이제 명목 실효환율, 실질 실효환율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과 명목 실효환율과 실질 실효환율이 어떻게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냐. 일견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겠죠.
물가의 변동성이 다 비슷하다고 하면 환율 변동에 따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림이 눈에 안 보여서 이 원달러 환율을 아까처럼 지수화시켰어요. 2010년을 100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BIS에서 명목 실효 환율과 실질 실효 환율이 2010년을 100으로 만들어서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과거 거 보시면 어때요?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격차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그 움직임이 약간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또 보시면 실질 실효 환율과 명목 실효 환율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럼 이 얘기는 힌트를 드리자면 물가 요인은 별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은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인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초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뭐 한 10% 움직였는데 위안 달러 한 20% 움직였다. 또 유로 달러가 한 40%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 두 움직임이 서로 괴리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괴리가 됐네 이런 생각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뒤에 이제 구두로 제가 설명드린 거죠. 원달러 환율은 2010년 이후에 1,100원에서 1,200원 수준에서 물론 이게 뭐 인터벌이 100원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이렇게 등락했지만 이 약간 명목 실질 실효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여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등락했지만 이러면서 서로 괴리도가 커진 모습을 보였고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원고를 드릴 때는 2월 실질 실효 환율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BIS에서 3월 실질 실효 환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업데이트돼서 명목은 116.57이 맞은데 이거는 114.0으로 약간 변했습니다. 2월달 게 뭐 크게 의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 16년 대비 16.6%, 14.0% 절산돼서 원달러는 보합 수준에서 이 두 개가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이제 환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리고 상승이 우리만의 요인이냐, 아니면 중국 위안 달러냐, 일본의 엔 달러냐, 유로 지역의 유로 달러냐 이런 영향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원달러의 움직임이 안정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락을 하더라도 매일 이런 식 조금씩 하락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10원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10원 올랐다가 20원 떨어졌다가 20원 올랐다가 이게 아마 그림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식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10원 떨어졌다가 10원 올랐고 20원 떨어졌다가 20원 올라면 환율 그림을 장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 이제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장중에 또는 전일 대비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제 변동성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변동성보다는 변동률에 가까운 거죠. 뭐 변동성 지표는 뭐 보통 뭐 내재 옵션 변동성인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니까 지키고 가장 큰 게 전일 대비 변동률. 아까 말씀드린 게 10원 떨어졌다가 10원 올랐다가 20원 떨어졌다가 20원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인 건데 보면 우리나라도 15년에 비해서 변동성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 쭉 이렇게 그린 게 G20 국가 전체가 다 비슷하게 올랐죠. 변동성이. 그러니까 통화란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15년에 비해서 16년이. 그럼 이건 뭐지? 아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제 만약에 이게 남들은 다 전년보다 줄거나 보합인데 우리나라만 확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요인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우리나라만의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요인이냐면 글로벌 요인이 크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그 나라 요인이 아닌 글로벌 요인. 그게 뭐냐 하면 이제 16년 들어서 아까 중국의 금융불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변화.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일변도로 하락하거나 일변도로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요인에 따라서 이 G2 국가들의 통화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11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면 16년 9월 이후에 원달러가 빠르게 상승했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기대, 당선으로 인한
그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전 글로벌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을 이제 역사적 시계열로 보면 엄청 크죠, 변동성이. 쭉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빠지다가 최근 들어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이 주요 신흥국, 아까 제가 서두에 방 한 5분 전에 보여드린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터키, 인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낮죠. 아까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외화 자금 시장을 잠깐 설명드렸었죠. 외환을 사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빌려서 쓰는 거다 하면서 자금 시장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의 외화 증권 투자는 그거에 연결된 개념입니다. 뭐 이면에는 엄청 복잡한 메커니즘도 있고 알아야 될 게 많겠지만 그냥 한번 간략히 보자면,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기관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액이 1737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사상 최고치다. 어쩔 수 없겠죠. 쭉 잔액은 쌓여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플로우를 보면 이게 2007년도입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 많이 회수됐겠지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정도 규모에서 갑자기 2016년 전에 확 뻥튀기 하죠. 522억 달러. 여기엔 주요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보도자료에 주요 기관 투자자인 뭐 보험사, 자선양사, 외국하는행, 증권사인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522억 달러를 샀느냐 보면 저희 분기별로 기관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외화 증권 투자 동향, 이거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꼭 참고하세요. 뭐가 그러면 많이 샀느냐 보면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10년째 주식은 얼마 샀냐면 69억 달러, 채권은 370억 달러, 코리안 페이퍼는 83억 달러. 채권 투자가 많았죠.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볼까요? 자산운용사 114, 보험사 182, 외국하는행 뭐 60,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험사랑 자산운용사의 해외 외국 채권 투자가 이 기관 투자자의 해외 채권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던 게 이 코리안 페이퍼라는 건데요. 이 코리안 페이퍼도 똑같아요. 여기 채권은 아예 해외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트레저리 빌 또는 뭐 미국 애플사가 발행하는 채권 이건데, 여기 코리안 페이퍼는 거주자, 한국의 기업 또는 뭐 한국 정부 수도 있겠죠.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달러화로 발행하거나 유로화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코리안 페이퍼, 직관적이죠. 그것도 보시면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 코리안 페이퍼의 상당 부분은 채권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채권이 거의 많죠. 자산운용사랑 보험사가 외국에 채권 투자를 많이 샀어요. 왜 샀지?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높은 수준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올라갔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 보면 이제 가장 큰 게 채권 투자의 가장 큰 게 뭘까 봤더니 이제 그냥 가장 10년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랑 신용등급이 동일한 미국 회사채하고 한번 금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15년부터 약간 뭐 14년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 회사채 금리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간 거죠.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한해질 위한 수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도 이 회사채가 금리가 더 높아진 거죠. 이에 더불어 이제 보험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사, 연기금 이런 그 자산 운영 규모가 계속 커져가는데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똑같이 커질 수 없어서 또 그 해외 채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거죠. 금리 역전. 예,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설명할 게 아니라 혹시 그림 그리거나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요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보험사가 외화 채권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제 왜 그러냐면
보험사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요것만 한 거예요. 국제 채권 시장 가서 채권을 산 겁니다. 그쵸?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느냐, 국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느냐 이 두 개인데 이 사이에는 요 거래가 있어요. 세 가지 거래. 되게 복잡하죠.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공부하실 거면 이 보험사가 이제 달러화를 구해야 돼요. 보험사는 달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우리한테 보험료를 내면 원화로 받습니다. 그쵸? 그럼 그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달러화를 아예 살까요? 빌릴까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채권은 결국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이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기보다 빌리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리스크가 없겠죠. 빌리는 금리만 딱 계산하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빌리는 시장이 아까 외환수합이 있었고 통화수합이 있었는데 이건 만기가 길어서 통화수합 시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CRS 원화를 주고 외화를 받아와요. 이게 CRS 시장이에요. 그래서 CRS 대신 거래가 달러를 빌리되 달러 금리, 리보 금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원화를 준 대신 원화 금리, CRS 금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보험사는. 머리 아프시면 이거는 남의 얘기 이렇게 하고 지키셔도 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계 처리를 할 때 이게 다 없애서 나머지가 딱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채권 금리는 달러 금리예요. 그렇죠? 근데 리보 금리는 달러 변동 금리예요. 고정 금리고 변동 금리예요. 그럼 이것 두 개가 매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없애려고 미국의 IRS 시장을 또 들어가요. 이거는 이자율 변동 수합이라고 IRS 고정 금리를 주고 리보 금리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보 금리 받아서 리보 금리 주죠. 그렇죠? 요거 두 개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채권 금리 받아요. 그렇죠? 달러와. 여기 달러와 채권 금리 줘요. 요거 두 개 차이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보통 채권 금리가 IRS 금리보다 높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만 남냐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요게 남아요. 달러와 채권 금리를 보험사가 받고 원화 CRS 금리를 받아요. 그럼 뭘 주면 되냐면 달러와 IRS 금리를 주면 되고 원화 채권 금리를 주면 돼요. 이 리보는 중간에서 없어졌으니까 같은 거니까. 그러면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보험사는 뭘 사고 싶겠어요? 국제 채권 시장에 들어가 채권을 사고 싶겠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게 여기 보면 달러화 채권 금리랑 원화 채권 금리 있죠? 요거가 이미 보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역전이 돼 있으니까 이게 수익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죠. 꼭 그 앞에 게 더 한다고 해서 수익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만 주요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수익에 가까워져서 보험사가 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아까 환해지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건데 사실 이거는 머릿속에 있으면 전문가시고요. 저도 하면서 그리다가 머리 극적극적하다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지 하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뭐 제가 전문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기관 투자에 외화 증권 투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시장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국제금융시장의 큰 이슈가 뭘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올린다더라. 미국의 금리를 막 올리면 한국의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 자본 유출도 될 것 같고 하면서 신문기사 많이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5년, 16년의 가장 큰 이슈였죠. 중국의 위안화 환율 및 외환보유액.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장기 시계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냥 공부하는 개념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요. 빠르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 연준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질 겁니다. 단계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고 보유 자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과거에 보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올렸죠?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3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미 연준의 보유 자산. 미 연준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랑 MBS, 유동화 채권을 막 샀습니다. 이게 미 연준의 BS 중에 자산 사이드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는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럼 이제 정책금리 인상을 보게 되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는 인상하는데 매우 완만합니다. 이게 최근 94년, 99년, 04년 인상기
과거 3번의 인상기랑 최근 거를 비교해 준 겁니다. 이게 보면 이걸 그냥 쉽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이 완만하죠. 과거 걸 보게 되면 1차 시기 94년부터 95년 2월 동안 300bp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3번 올렸어요. 75bp를 올린 거예요. 12개월 동안 1년 동안 300bp를 올렸고 2차 시기에는 11개월 동안 175bp 3차 시기에는 2년에 걸쳐 425bp 한 4.25%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은 15년 12월부터 올렸으니까 1년 3개월, 15개월 정도 됐을 때 75bp 정도 올렸죠.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 연준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 다 플랫 중심지를 보면 추후 40 몇 개월 동안 3%에 다다르게 천천히 올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그냥 간단한 설명이고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유자산을 축소한다든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건데요. 미 연준의 금융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9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0.9조 달러. 근데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양적 완화, 뭐 QE, QE1, 그러니까 QE1, QE2, QE3 하면서 계속 사들였어요. 그 금융시장에 있는 채권을. 그러면서 자산이 4.5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채, 유동화 채권, 기타 해서 4.5조죠. 국채가 한 2.5조 달러, MBS가 한 1.8, 요게 한 0.2 해서 한 4.5조 달러 정도 됐는데 저는 회계 처리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자산이 생기면 그만큼 부채가 있어야 정확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산이 생겼으니까 미 연준의 부채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이제 연준의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아시면 될 텐데 이만큼 3만큼 뭐가 늘었냐라고 했을 때 뱅크 리저브 초과 지준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 연준의 자산 축소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이제 IB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같은 거를 봐도 얼만큼 연준이 자산을 축소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보면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적 유의는 주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보유자산 축소 논의가 나왔는데 그럼 축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언제부터 축소할 것이냐? 축소 시기? 축소 방법은 뭘까? 축소 규모는 뭘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축소 시기는 어떨지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2018년부터 이 축소할 거라는 논의가 이 3월 의사록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대세였었는데 2017년 3월 의사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금년 말경부터 만기 채권 재투자 정책 변경이 적절하다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생각보다 빨라지겠는데? 이런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빨라야 18년이야 라는 얘기했는데 그게 조금씩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이냐? 그럼 축소 방법은 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유 자산을 바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만기 시점에 맞춰 기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마음먹으려면 만기 도래나 조기 상환분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축소할 거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재투자를 종료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이렇게 축소 방식을 선호하고요. 만기 도래 규모는 이렇게 최근 이제 18년부터 0.69달러, 0.5조 달러, 0.8 이렇게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산을 축소하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채권을 사주면 채권이라는 건 결국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 관계인데 누군가 물건을 계속 사는 수요가 많으면 물건의 가치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 얘기는 채권 금리는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이제 사주는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할 거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MBS 스프레드는 뭐냐? 그러면 이제 MBS라는 거는 자산 유동화 채권입니다. 뭐 기관채도 있겠지만 시장에 MBS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뭐든지 국채보다 얼마 정도 금리냐는 건데 이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고 MBS 스프레드가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근거로는 현재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MBS 규모가 전체 MBS의 3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엄청 큰 거죠.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분의 1을 갖는 애가 나 더 이상 이제 투자 안 할 거고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더 상승하겠죠. 이게 이제 국채 금리가 일정하다고 하면 MBS가 더 상승하니까 스프레드가 커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게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입니다. 빠르게 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위안화 환율과 외환보액입니다. 이건 외환보액 얘기는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3조 달러가 무너지면 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부터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러면 중국의 외환보액은 언제 이렇게 축적이 됐고 위안화 환율은 과거 어떤 모습일까 한번 교과서식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위안화 환율은 이게 보시면 9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달러와 고정 한 8.52안에서 쭉 거의 한 10년간 이렇게 유지를 해오는 거예요. 여기 썼죠. 98년 달러와 고정.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08년이 절상.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고정시켜놨다가 다시 절상.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변동을 하기 시작했죠. 위안화 변동. 이게 이제 큰 과거 한 10몇 년의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썼죠. 그러면 이거를 시기별로 보다 보면 이제 절상기.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외환보액이랑 딱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환율을 이제 고정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통상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2003년에 뭐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이나 뭐 위안화 권유 때 관세 부과 압박이 이제 나오죠. 이게 현재랑 완전 그거죠. 데자뷰 같죠? 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중국에서 위안화 일시의 절상을 하루 만에 하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절상을 유지합니다. 21% 정도가 3년 동안 절상이 됩니다. 통화 가치가 한 20% 정도 절상이 된 거죠. 8.5위안 수준에서 한 7위안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잠깐 고정을 해요. 6.8388위안 수준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 G20 정상회의, 오바마 대통령의 절상 요구, 뭐 미의회 상원 하원, 뭐 조작국, 보복관세 부과 이런 얘기가 되면서 다시 또 중국이 위안화 유연성 확대 조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유연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어마했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가 또 미 달러에 비해서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2014년, 그러니까 13년 말까지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14년 들어서 이제 중국 경제 불안 우려가 나와요. 중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네. 그림자 금융이 심하네. 그러면서 건설이랑 이런 쪽이 너무 치우쳐졌네. 그리고 투자가 너무 과잉이 되었네.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 경제신문도 그렇고 외국 신문을 받으면 중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정 투자에서 GDP를 상승시키면 안 되고 이제 뭐 소비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경제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자본 유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환율이 딱 반대 움직임을 쭉 보여줘.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중에 가장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환율 고시제도 변경. 위안화 환율 고시를 그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호가 시장 조성자 은행의 환율을 받아서 그냥 딱 결정했는데 이 8월부터는 전일 종가 그 다음에 자본 수급해서 시장 요인을 고려해서 변경하겠다. 위안화 기준 환율을 약간 시장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중국의 자본 유출이니까 약세가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탁 이걸 올렸더니 계속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미 금리 인상, 아까 중국 16년 1월에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기 불안 우려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서 위안화는 계속 약세를 보여와서 최근에 한 6.82안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국의 환율 제도를
최초부터 한번 쭉 써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요 시점에 환율 고시제도 변경, SDR 편입,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변경했고 환율 지수를 공표했고, 이것도 그냥 과거의 사건들 그냥 써드린 거고요.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움직임과 외환보유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82년부터 이렇게 통계된 걸 보면 쭉 하면 거의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97년 지나 00년도 들어서 움직임이 이렇게 누적 규모가 커지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WTO 가입 이후 무역자, FDI 뭐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급증되면서 드디어 2006년 1월 달에 외환보유 세계 1위 국가가 되죠. 네, 이러면서 이들이 한 거는 쭉 보십시오. 이게 한 13년 정도 됩니다. 14년까지. 면서 이 07년 정도 돼서는 외화자산 효율적 운용 부부펀드를 설립합니다. CIO라고 해서요. 근데 이제 이게 14년 하반기가 되면서 아까 그 달러와 위안화 약세 보이기 시작했죠.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자본 유출 등으로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건 그냥 이렇게 시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CIC 중국 투자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러화 지수가 강세가 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인당이 보유 외환을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외환부이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작년 한 11월? 12월? 이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를 하회하면 시장에 큰 쇼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IB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불안 심리가 커질 것이다. 경계심이 필요하다. 치리안과 사수 두 가지 먼저 직면할 것이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약간 불안했었죠. 근데 중국이 그럼 3조 달러를 하회했느냐? 안 했느냐? 하회 한 번 했죠. 보시면 1월 달에 2.99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약간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은 자본 유출세가 약간 완화되고 심지어 조금씩 유입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수준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미국의 달러화 강세 기조가 주춤해진 것도 있고 중국의 자본 통제 정책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약간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빠르게 국제금융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국제국 외환시장팀의 전재환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